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많은 자산들이 오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이 녀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1억 돌파 이런 뉴스가 지금 계속 보이고 있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걸 텐데요. 관심도가 최근에 증가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관심도가 왜 증가했을까요?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를 뒤늦게 깨달아서 라기보다는 1억이라는 금액이 됐어요. 그리고 1년 전에는 이게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이게 3천만 원 하던 게 이제 1억이 됐다는 걸 듣고 그 상승률을 보고 이제 놀랐겠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야, 내가 이거 1년 전에 이걸 샀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내가 마치 돈을 잃은 것처럼 생각하고, 남들은 다 돈을 번 것 같고 나만 빼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걸 만회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비트코인을 마주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근원이 뭔지, 왜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게 단순히 내가 이걸 못했다는 그 하나의 그 배아픔으로 시작을 한다면 보통 그 투자를 진행했을 때 그 끝이 좋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살짝 서두에 제가 조금 하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비트코인만 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금도 많이 올랐고요. 주식도 많이 올랐습니다. S&P 500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올랐어요. 그 외 자산들도 다 같이 올랐는데 왜 이렇게 많은 자산들이 동시에 이렇게 올랐을까?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비트코인만 오르고 나머지가 못 올랐다고 하면 오, 비트코인 대단한데 얘는 진짜 특별하구나, 특별함이 있다고 봐줄 수 있을 텐데, 남들 다 오를 때 그냥 같이 올랐다고 하면 혹시 그 이유가 이 이유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오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닐까? 얘가 특별한 게 아니라 이 어떤 이유 하나,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냥 다 훈풍을 받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많은 자산들이 오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쉽게 표현해 보면은, 우리 집에 1억에 대한 어떤 돈이 있다고 보자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1억을 10억을 만들 수 있을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우리 집에 돈을 찍어내는 프린트기가 있어서 9억을 찍어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계속 찍어낸다. 1번. 2번은 돈을 안 찍어내고도 늘릴 수 있는 방법. 우리 집에 1억밖에 없지만 은행에 가서 9억을 신용으로 대출을 해서 땡겨오면 10억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사실 그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죠.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도 있고요.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국채 발행을 크게 증가시켰거든요. 실제 이런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미국 분기별로 국채를 발행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최근 들어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유동성 증가에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쏠림 현상.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자산의 재분배. 이 없던 돈이 막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있던 돈이 이게 물이 이렇게 뭔가 차 있는데 이 돈을 퍼서 이쪽으로 퍼주면 이게 늘어나잖아요. 그런 개념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산들이 여러 가지 자산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부동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미국에 있는 마이애미 그 해변가에 있는 땅부터 시작을 해서 그곳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전 세계의 그 주거 주택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합쳤을 때 그 자산의 크기, 그 시장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사실. 전체 시장에서. 또 큰 부분이 채권 시장, 국채를 포함한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주식 시장, 그리고 현금부터 시작해서 금, 은, 이런 시장.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렇게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은 1%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자산이 좀 많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여전히 고금리 시기잖아요. 금리가 높을 때 가장 영향을 받는 게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대출하고 연동되는 상품이거든요. 대출 없이 할 수 있는 자산들로 충분히 이동될 수가 있고, 여기 있던 돈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들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명심해야 될 것은 자산 재분배는 지금 뭐 A에서 지금 B로 어떤 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1%가 뭐 3%, 5%, 10% 계속 늘어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장기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지만, 특정 시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한쪽 자산이 너무 쪼그라들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그때 이게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금리가 낮아지고 다시 안정적인 부동산 자산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을 때, 그때는 오히려 이쪽에 쏠렸던 돈이 다시 저쪽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인식을 해야 된다. 지금처럼 큰 폭으로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와 무리한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비트코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신뢰라고 하나요? 이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금 같은 것들 신뢰를 하죠. 이미 신뢰하고 있죠. 근데 이게 가치가 있나요? 뭐 금 아름답고 금반지도 아름답고 금목걸이도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이 아름답다고 하는 건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사실 아름다운 것만 따지면 뭐 꽃이 더 예쁠 수도 있죠. 뭐 금방 시들어서 가치가 없겠지만 되게 주관적이라는 거죠. 근데 가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어떤 편리함과,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뭐 유용함과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이게 없어도 사람들 간에 약속을 하고 그걸 믿을 수 있다라고 신뢰를 하면 그냥 그게 자산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이 현금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종이 쪼가리인데 이걸 그냥 다 같이 이게 믿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화폐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하고 있고 얘네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그거를 못하라는 법은 저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얘도 신뢰만 받으면 되는 부분이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나 한 사람 인정해서 안 되겠죠. 뭐 주변의 가족이 이거 인정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닐 거고, 결국은 국가가 인정해주고 법으로 이걸 인정해줬을 때 신뢰도가 생기겠죠.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ETF 승인을 해줬죠. 그리고 지금 또 앞으로 뭐 홍콩이나 이런 곳에서 ETF를 또 하겠죠. 뭐 또 유럽이나 또 뭐 다른 나라에서도 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들이 누구예요? 전 세계를 대표하는 뭐 금융, 이 허브 역할을 하는 곳에서 이거를 인정해주고 승인을 해주면 신뢰도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지금도 일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뢰도가 명쾌하게 굉장히 크게 생기기 전에는 당연히 가격이 출렁거림이 크겠죠. 그리고 그 신뢰도가 커지면 클수록 아무래도 출렁거림이 조금은 작아지겠죠. 이게 정상적인 자산이라고 하면. 네, 그렇지만 모든 자산이 이렇게 가는 애는 없잖아요. 그 어떤 것든. 이게 중간중간 오버슈팅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중간중간 이게 저평가되는 구간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게 지금 비트코인이 좀 너무 심하다는 건데, 이게 이제 조금은 약해지겠죠. 그렇지만 없어지지는 않겠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이게 무슨 대단한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잖아요. 얘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그냥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을 왜 갖고 있어요? 사실 쓸모도 없는데 이 인플레이션 요거 해치하려고 그냥 갖고 있는 거거든요. 주식을 사는 것도, 이 주식 산다고 해서 뭐 사실 애플 주주가 된다고 해서 나한테 노트북을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주는 게 없잖아요. 결국은 이 돈, 현금에 대한 인플레이션, 이 가치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산이 되게 다양한 형태의 자산들이 있잖아요. 뭐 현금도 어떻게 보면 자산이라 볼 수 있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하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갑자기 누가 작심해가지고 좀 짧은 기간 내에 많이 복제, 생산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녀석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죠. 반대로 나머지 자산의 가치가 오르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자산들 중에서 가장 형편없는 게 현금이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이 오른쪽에 있는
그게 비트코인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걸 선택하는 건 항상 옳은 선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거를 이제 사는 시점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주식도 뭐 아무 시점이나 뭐 우량주라고 해서 무조건 이게 좋은 시점이다, 좋은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항상 그 사람의 이 욕망, 욕심이라고 하는 게 과열된 시기가 무조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뭔가 불확실할 때 그때 용기를 조금 내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은 성공률 낮고 실패 확률 높죠. 근데 그때 보상을 많이 받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선명해졌을 때는 어때요? 사실은 그에 따른 보상은 낮죠. 근데 요즘에 어떤 모습을 보냐면 그냥 이제 비트코인을 그냥 진짜 묻지마 투자 수준으로 자기의 모든 주식 다 처분하고 부동산 처분하고 전부 비트코인에 몰빵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짝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자산가도 아니고 그냥 진짜 평범한 뭐 유튜버 그냥 채널, 그것도 금융 채널도 아니고 뭐 여행 채널부터 시작해서 그냥 일반적인 채널 그 하던 사람 이야기 하나만 듣고 그 채널을 즐겨보던 사람이 평소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1도 없다가도 이 사람을 사니까 나도 그렇게 해볼까? 하고 따라하는 사람들, 이 증가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 판단 없이 무턱대고 탑승을 했을 때 성공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있나요? 저는 그들이 성공하는 케이스를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큰 기대, 너무 무리한 투자, 그 다음에 남들이 환호할 때 그냥 불나방처럼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은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는데, 이게 뭐 1억이 2억 가냐 3억 가냐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자산으로서 가치를 인정을 받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현금보다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좀 낫다고 봅니다. 현금보다는. 그렇지만 비트코인이 모든 자산들 중에서 뭐 최고다, 또는 어느 시점이라도 그냥 무조건 탑승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왜 최근에 비트코인이 급등을 좀 많이 했냐라는 측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쪼그라든 자산이 있다라는 것들도 조금 그냥 공유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게 다시 반대가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고려하면서 선택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 어떻게 될지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